만들어진 제도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펜션이라는 거야. 노후 보장 제도인데 그때 우리 잠깐 봤지만 한국은 그 제도가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발전주의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 국가적으로. 왜냐? 노후 보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에게서 노후 보장은 뭐냐면은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의 용돈 받는 거. 어?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사실은 한국에서의 노후 보장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작동 안 하지. 더 이상 왜냐면 그거는 임시강편이니까. 그러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어떤 노후 빈곤 문제, 노후에 노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 한국 사회도 당면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거죠. 그죠? 고령화 심각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공채로 한 번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은 평생 직장이 돼가지고 최소한 60이 넘어서는 이제 60이 넘는다는 건 뭐냐면 자식들 대학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 이제 퇴직해서 이제 뭐 자기 뭐 배우자랑 한 길면은 한 15년, 짧으면 한 7, 8년 살고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 부모님 장인어른이 있었잖아요. 장인어른은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퇴직하고 공무원으로 30년 활동하셨는데 퇴직하고 자녀 출가시키고 그 중에 이제 나도 이제 장가간 케이스죠. 출가시키고 몇 년 안 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그 연금은 이제 우리 장모님이 타사 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루틴이었는데 지금 그 작동하지 않아. 일단 너무 오래 살아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고 두 번째는 너무 퇴직이 빨라. 50대 초중반이면 다 퇴직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어떤 안전망들이 혹은 노후의 어떤 생활 기반, 생활 패턴들이 작동하지 않는 거야, 지금. 그죠? 그리고 더 큰 또 세 번째 문제 뭐냐면은 자녀 세대들이 취업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지. 취업이 안 돼. 원래는 자녀들을 취업시켜서 교육 잘 시켜서 취업시켜서 용돈벌이 하는 게 이제 노후 소득 이른바 이제 이전 소득이죠. 일종이었는데 자식도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노후의 빈곤이 청년 세대의 빈곤 혹은 청년의 빈곤이 노후의 빈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우리 사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기들 와다. 김선영 씨. 이 노후 빈곤이라든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와다 얘기가? 아무래도 막 당장 닥친 건 아니라서 그지? 굉장히 와닿진 않는데 어쨌든 저희 미래 얘기니까 음. 네, 맞아. 닿긴 자기들 닿. 얘기. 나도 자기들 때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뭐 자기들처럼 이제 지금 세대처럼 더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예정된 미래였거든. 그래서 막 연금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 왜냐면은 아니 그거까지 거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벌어가지고 직장에서 뭐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뭐 그 연금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많이 못 벌겠더라고. 많이 못 벌고 그나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직종은 이제 그나마 정년이 약간 다른 직종보다 5년 긴 직종이니까 하지만은 사실 나도 65세 정년 이후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건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감이 없어. 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다 젊을 때 나 같을지도 몰라 어쩌면. 뭐 연금까지 거 그냥 뭐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뭐 부동산 좀 집 좀 몇 개 사놓고 억대 연봉 해가지고 그 중에 절반 저축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살다 보면 어쨌든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어, 이 가스통할배들이라는 사람들 알잖아. 가스통할배들 이 사람들 우리 이른바 아스팔트 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나는 노인 빈곤 문제 있다고 봐. 노인 빈곤 문제. 왜 이들이 이렇게 극보로 갔는가? 보수주자로 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 정확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어떤 보수화되는 거 그리고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어떤 빈곤 문제도 결합돼 있고 이들이 빈곤 문제도 결합돼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이제 파고다공원 가면은 종로 2가의 파고다공원 가면은 노인네들이 모여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있잖아. 그리고 자신들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신들이 젊은 시절에 헌신했는데 자식 세대들이 이 나라의 이제 중심 세대가 되면서 자질이 밀려났는데 내가 충분히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정춘을 바쳤는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것은 가난뿐이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이런 어떤 보수 노인 세대의 어떤 보수화로 난 드러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 실제로 가스통 할배들 혹은 아스팔트 보스들 인터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거리에 나왔는지 물어보면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살아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도 무시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정치적 인정 욕구,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 이런 것들이 난 결합다고 생각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한솔 씨는 어떻게 봐? 가스통 할배들은 왜 이렇게 보수적인 거야? 저도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나가면 뭐 맞불 집회 이렇게 하면서 몇 번 뵀었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기사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난 좀 그렇다고 봐. 그리고 사실 젊은 세대 마음에 안 들겠지. 젊은 세대 마음에 자기들이 이 사람들의 정신 세계는 사실은 산업화 세대의 사람들이니까 산업화 세대 사람들은 그 산업화 시대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사람들이니까 이때는 국가, 개인보다는 민족, 개인보다는 국가, 나보다는 가족 이런 식의 어떤 삶으로 살아왔고 또 자신들의 노력에 국가를 지금의 한국의 경제 성장을 만들어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늙어서 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 정치로도 인정 안 해줘. 집안에서도 대우 못 받아. 손에 쥔 돈은 없어.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적인 불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나 개인적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거든.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기들도 나도 노후의 삶 혹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동영상 한번 같이 보고 좀 얘기를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 동영상 잠깐 같이 보고 합시다. 나도 사실 와닿지는 않아 아직. 그냥 영원히 청춘일 것 같아. 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은퇴자들의 삶도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갑자기 회사를 떠나야 했던 사람도 많은데 젊은이들도 취업이 어려운 요즘 퇴직자들 가운데는 생활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갈수록 고단해지는 은퇴자의 삶을 박흥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에서 27년간 근무하다가 임원까지 오른 뒤 퇴직한 강찬영 씨. 수십 차례 재취업에 도전해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대 수준을 되게 높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경력이니까 어느 정도 레벨의 고수를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시간이 2년. 완전히 내려놨죠. 예. 내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지금 대중교통으로 그냥 제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차도 그런 것도 예, 처분해버렸어요. 제가 37평 아파트에서 이 16평짜리 여기로 왔잖아요. 한 4개월 동안 중고나라에 그 물건을 팔았어요. 어렵사리 찾아낸 일자리는 택배 회사에서 분류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든 월급을 받고 있지만 당분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최소한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퇴직 후 소득과 관계 단절을 겪으면서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손호경 씨. 은퇴하는 순간에요. 모든 전화번호는 다 끊깁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집에 앉아있기도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지속적으로 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해 결국 퇴직금을 털어 빨래방을 차렸습니다. 고민 하다가 어디서 오케이가 됐냐면 그래 이 돈이 없어도 우리가 망해서 이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하는 김태학 씨입니다. 5년 전 은퇴 후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했지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에 그쳐
원래 하던 일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한 기농이지만 언제까지 투잡을 뛰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래 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제 희망사항일 것 같고 부득이하게 그만두면 이제 여기 농촌에서 또 소득원을 찾아야 되지 않냐. 코로나19로 올해 실업급여를 받은 50세 이상은 지난해와 비교해 40%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된 퇴직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60.5%, 10명 중에 6명이 생활비가 마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은퇴 후 재취업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재취업해도 70%는 2년을 못 채우는 현실. 최근 한 대학에서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의 소득 상태를 조사한 결과 소득 하위층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후에도 삶을 온전히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이젠 정부가 적극적으로 퇴직자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고 여겨집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국가가 일자리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책무를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나. SBS 박흥로입니다. 오케이. 서윤 씨. 네. 어때? 본 느낌 소감 좀 얘기해 줘봐. 그냥 예전에는 막연히 은퇴 후에 그냥 농촌에서 잘 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재취업 고민하는 거 보니까 정말 현실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자기들 한 40년 후의 얘기야. 오케이. 장동건 씨. 동건 씨도 느낌 한번 얘기해 줘봐. 소감. 저는 약간 제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좀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확실히 좀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여기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아니야. 노인분들이 아니고 65세, 그러니까 65세가 우리나라 법정 노인이잖아. 65세도 안 되고 59세, 60세 이런 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야. 젊고 왕성한 세대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60대 때 퇴직한다는 거는 뭐였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산업화 초기 단계 때 인생 경로가 한 70대 수명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한 80, 90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근데 정년은 더 짧아졌거든. 더 짧아지면은 나머지 재수없으면 100년 산단 말이야. 60 정도 돼가지고 퇴직하면 그 다음 나머지 30년 뭐 하고 살라는 거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굉장히 고민이야.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가 될지 몰라. 뭐가 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오늘 얘기할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충분한지 안 한지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지금 구축해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서 오늘은 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일단 데이터상으로 먼저 한국 노인의 현실을 보면 이래. 한국 노인은 이게 2017년도 데이터인데 빈곤율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빈곤율도 가장 높고 고용률도 가장 높아. 그러니까 65세 혹은 70세 이상으로 봤을 때 고용률을 보면은 한국 노인들의 고용률이 가장 높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빈곤율도 가장 높은데 고용률도 가장 높아.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 남동현 씨, 이 데이터는. 저 부르신 거예요? 동현 씨. 아무래도 임금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곤율도 높고 고용률도 세계에서 탑이야 지금 1위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니까 이제 일은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고령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동현 씨처럼 일을 하는데도 임금이 낮아가 저임금에 몰려 있어서 임금이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자리에 나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어떤 해석이 다 가능해요 지금요. 그죠? 한국 노인네들이 노인네라고 죄송하다. 한국의 어떤 고령층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늙어서도 활력 있게 일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동현 씨 같은 해석도 맞아.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소득이 여전히 낮다고 볼 수도 있고 빈곤층이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야. 이건 국제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는 질서예요. 이거는. 한국이 고령층의 빈곤율 여기서 빈곤율 어떻게 하냐면은 중위소득보다 절반 이하인 비율이야. 이 비율인데 이게 한국의 세계 1위야 항상. 그 다음에 고용률도 가장 높아. 한국 이렇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한번 봐봐. 아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고 했지. 아까 같은 데이터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한국 굉장히 낮아. OECD 국가 중에서. 그 다음에 이쪽은 자살률인데 자살률은 항상 최고 1위야. 어떤 연령층이든 65세, 69세든 70대든 75세든 항상 자살률이 높아. 한국은. 이거는 이 데이터도 거의 변하지 않아. 준석 씨. 네. 한국 노인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뭐야? 글쎄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앞에 사고분들이 이제 설명 주셨듯이 이제 일은 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받는 이제 뭐 월급이 막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간 생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간 혼자 사는 노인분들도 약간 외로워서 저기는 뭐 고독 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정부의 이제 복지제도가 약간 아직 열악한 복지제도 탓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적으로 많이 이제 법적으로 많이 보장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받는 이게 액수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생계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마.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전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개인주의 국가도 아닌데도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문제도 클 테고 당연히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아까 준석 씨 얘기 잘했듯이 노인들의 고립감도 굉장히 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고립감 그죠? 만약에 그 고립감이 이렇게 자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집합 행동으로 하면은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의 할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길도 못 찾으면 이제 자살하는 거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다.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은 이 세대들의 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은 막상 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들의 삶의 조건, 이들의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확실한 거고 내가 볼 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자기네들 부모 세대들 얘기일 수도 있어 사실은. 그죠?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문제는 개선될 수 있는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 첫 번째 요인은 일단 우리가 갖고 있던 생애 산업화 초기에 70년대 80년대 갖고 있던 어떤 생애 주기랑 지금 생애 주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첫 번째는 봐봐. 1990년도 때 여성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이 75세인데 지금 85세 거의 10년 늘어났어.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근데 봐봐. 1970년도 때 사람들 보통 이제 이때 그러니까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삶이 어땠냐면은 보통 25세 때 취업을 해. 25세 때. 한국 경제가 막 발전과 초기에 출발할 때. 그리고 30년 직장에 있어. 그리고 한 55세 때 은퇴를 해. 그리고 한 7년 살아. 평균 수명이 62세니까. 이때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웬만하면 먹고 살지. 웬만하면 먹고 살잖아. 그잖아. 25세 때 취업해가지고 한 30년 벌면은 요 기간 동안에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출가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돈 좀 모아 남겨놨다가 한 7년 정도 살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과거의 어떤 고용과 어떤 생애 패턴에서 고용 구조랑 이렇게 큰 괴리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2030년 기준으로 보면은 취업은 30세 돼. 30세 되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돈 버는 기간은 더 짧아졌어. 은퇴 기간은 더
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대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오래 살아. 한 30년 살아. 그죠? 더 적게 벌고 더 오래 살아 버텨야 돼. 그러면 나머지 기간들은 다 빈곤으로 산다는 거야. 이때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과연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안전망이 우리 사회가 충분한가 보는 거야 오늘. 그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그 한일 간에 비교한 건데 일본 노인들과 일본도 고령화가 심하잖아. 한국도 심하고 비교해 본 거야. 한국 같은 경우에 수입과 지출과 월 부족을 본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노인들이 갖고 있는 수입이 보통 국민연금으로 평균 한 45만 원 받는데 그다음에 부부 기초연금으로 40만 원 받지. 두 명이니까 20만 원씩 받으니까. 그다음에 임대소득으로 한 20몇만 원 받고 금융소득으로 한 24만 원 받아. 그러면 총 한 뭐 얼마가 되지? 그리고 부부가 적정하게 생활비로 나가는 게 243만 원 정도 든대. 부부면은 2인 부부면은. 그러면 부족액이 부부일 경우는 113만 원. 아내만 한 사람만 생존할 때는 76만 원. 이 정도 든다는 거야. 이 월 이 정도로 드는데 이거를 생존 기간을 합치면은 최소한 한 3억 정도 우리나라 부족하다는 거야.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제도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 못 하지만은 어쨌든 부족액이 5만 4천 원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부족액이 적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굉장히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고령화도 심하고 이런 고령화된 인구에 대한 어떤 경제적 지원 정책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크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야. 그러니까 3층 제도라고 불러. 3tier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 순서대로만 보는 거 먼저. 우리가 노후를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고용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고용이 안 됐다고 전제했을 때 어떤 식의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보는 거야. 첫 번째는 공적연금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어. 국민연금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1988년도 우리나라가 만든 거야. 이거는 사회보험이야.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내가 고용돼 있으면은 사업자랑 같이 반반씩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적립액을 부었다가 지금은 이제 법이 계속 바뀌었는데 만 65세가 되면은 그거를 분납으로 해가지고 돌려받는 거야. 그게 한국 사람이 어느 정도 받냐면은 평균 45만 원 받아. 평균 45만 원. 아까 그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 60세 아저씨였는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죠? 그게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때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당장 못 받아 퇴직하고 65세가 돼야 받는 거야. 근데 이 돈이 많지 않아. 이거는 우리나라 88년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기초연금을 2007년도 도입을 해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세금으로 주는 거야. 세금으로 주고 만 65세가 되면 줘.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국민연금은 가입자한테 주는 거지. 내가 기여에 근거해서 받는 거잖아.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받아. 지금 그게 좀 변했는데 80%인가 70%인가 지금 처음에 도입될 때는 70%만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득 하위 70%고 고용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은 만 65세가 넘으면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지. 그 돈이 얼마냐? 국민연금이 평균 45만 원이야. 기초연금은 최대 30만 원이야. 그러니까 평균은 한 25만 원 정도 받아 치면은 45만 원 플러스 25만 원이니까 얼마 받는 거야? 70만 원 받는 거지. 70만 원. 근데 국민연금은 고용이 돼 있어서 부은 사람만 받으니까 만약에 부부가 같이 있고 부부가 와이프나 남편이 일하지 않았다면은 나의 한 사람의 국민연금을 나눠 써야 돼.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더 적다고 1인당 70만 원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70만 원이 되고 한 사람은 25만 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95만 원을 둘이 나눴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씩 소득이 되는 거죠. 부부가 있다면은.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걸 못 살잖아. 그죠?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 때 퇴직연금이라는 걸 도입을 해. 퇴직연금은 뭐냐면은 뒤에서 얘기할 텐데 옛날에는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 퇴직하면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줬어. 퇴직금을 일시불로 딱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대개는 어떻게 했어? 퇴직금이 보통 1억에서 한 2억, 뭐 많은 사람들은 한 몇억 받잖아. 그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대개는 어떻게 했냐면은 치킨집 차리거나 피자집 차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쫄딱 털어먹죠.
되게 털어먹잖아. 털어먹어가지고 왜 우리 동네 이렇게 치킨집이랑 피자집이 많아? 아저씨들이 퇴직해가지고 퇴직금으로 그 가게 차린 거야. 프랜차이즈 차린 거야. 그래서 다 망해버린 거잖아. 왜냐하면 그런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의 성공률이 10%도 안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쫄쫄 굶는 거야. 그래서 퇴직금을 쫄딱 날려먹는 일이 많았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주고 연금처럼 나눠서 주도록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걸 도입했었어요. 2006년도 때. 이런 문제도 있어. 회사가 망하면은 퇴직금이 날아가잖아. IMF 때 그런 일이 많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주고 연금처럼 불 수 있도록 퇴직연금이라는 걸 제도를 2006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하나 더 받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공적연금이야. 여기까지는 공적연금이니까 웬만하면 65세가 되면 다 받아. 근데 이쪽은 사적연금이야. 사적연금이니까 이거는 내가 옵션이야. 내가 이런 걸 할 여력이 있으면은 나는 추가로 받는 거고, 아예 내가 먹고 살기도 자식들 교육비라든지 생활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연금을 따로 굴 돈이 없으면 이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연금이니까 누구나 다 웬만하면 수혜자가 되는데 이거는 수혜자가 될 수가 없죠. 내가 따로 기여를 하지,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으면. 오늘 정덕준 씨가 없었는데 정덕준 씨가 회사 다니는 생선생명 같은 데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인 거야.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모두 납입해가지고 그 분납해서 돌려줄 때 소득재분배 해줘가지고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의 연금액 차이를 좁혀놨어. 그래가지고 이른바 연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 지급받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그야말로 부은대로, 확정기여 형식이야. 부은대로 돌려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젊을 때 돈이 많아서 많이 부은 사람과 아예 돈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붓지 못한 사람과는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고용의 차이 혹은 소득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런 노후퇴직연금으로 이제 주택연금도 있어. 뭐 영모기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영모기준. 영모기준이 뭐냐면은 집을 저당으로 잡히고 은행에 저당으로 잡히고 그 집값을 월별로 받는 거야. 뭔지 알죠? 그 영모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나도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 부모님한테, 우리는 부모님들도 이제 연세 많으셔가지고 나도 이제 한 10년 가까이 실업자로 살았고 동생도 이제 어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모님한테 우리 부모님도 뭐 이렇게 일을 안 하시니까 용돈 못 드리고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 거 그거 영모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모기준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넣어봤더니 한 월 200, 300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머니 그걸로 해서 그냥 노후 편하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싫대. 왜 싫다 그랬을까? 서윤 씨, 왜 싫다 그랬을까? 잘 모르겠는데 집이 나중에 없어져서? 그렇지, 그런 맥락이야. 옛날 사람들은 집 한 채를 남겨가지고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야. 어처구니 없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의외로 영모기준이 거의 하는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는 있지만 많지 않아. 아직도 집은 최후의 어떤 자산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노후를 쓰지 않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생각을 하신 어른들이 많다는 거야. 아직도.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도 마찬가지야. 농지를 저당 잡혀가지고 뭘 분납을 받아서 죽으면 이제 마찬가지 딱 이렇게 되는 이런 거죠. 그리고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아까도 했듯이 소득할 때 계속 들어놓는 거야, 내가. 들어놔서 시점이 되면은 그 돈을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동부화재 혹은 KB생명 같은 데가 운영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수령 시점이 됐을 때 돌려받는 거야. 월 일납으로 받기도 하고 분납으로 받기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적이니까 평등한데 혹은 소득제로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크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나의 예를 들어볼게. 나이를 들어보면은 나는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죠.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소득이 노인네가 돼서 소득이 낮으면은 65세 됐는데 소득이 하위 80%가 되면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사학연금의 가입자니까 나는 이쪽에 노후 대책이 있는 거죠. 그밖에 다른 노후 대책이 있느냐? 없지. 나는 없지. 없단 말이야.
자기들이 만약에 취업되면은 자기들은 아마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될 거야 아마. 그죠? 가입되고 만약에 아직 취업 자체가 안 된다. 취업 자체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 보험하기 지금 없는 거야. 지금 현재. 비취업자일 경우에는.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국민연금 납부를 9% 소득의 9% 해야 되는데 취업자들은 회사와 내가 반씩 나눠서 해줘. 근데 자영업자들은 내가 9%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약간 불리하지. 그죠? 근데 안 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것마저도 안 넣으면은 내가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조금 여력이 되면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드는 거지. 불안하면 개인연금을 내가 들어놓는 거지. 그죠? 근데 개인연금을 들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넉넉한 사람 많지 않아 사실은. 의외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공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요 1층과 2층이 있다고 보면 돼.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중요한 거는 1층, 2층인데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의 경우는 1층이 생기고 2층이 생겼어. 스웨덴의 예를 들면은 스웨덴은 1913년도 때 기초연금이 먼저 만들어져.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 만들어져. 영국도 마찬가지야. 근데 기초연금 자체가 너무 소득 보존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 스웨덴 때 소득비례 연금,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이지. 소득비례라고 하는 거는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득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연금을 받는데 국민연금은 사실은 내 기여액 보험료에 비례해서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득비례란 말이야. 그래서 스웨덴도 1950년대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1층을 도입하고 2층을 도입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도입했지. 그때 얘기했지만 한국은 먼저 1998년도 때 2층 연금을 먼저 도입해 소득비례로. 그리고 10년 정도 있다가 20년 정도 있다가 기초연금을 도입해요. 그건 왜 그렇다 그랬죠, 선영 씨? 박선영 씨? 한국은 왜 거꾸로 도입했다 그랬지? 박선영 씨.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좋아. 항상 새로운 거 좋아. 그래야 내가 할 맛이 나지.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지만은 1층 연금은 세금으로 하는 거야. 세금으로 주는 거야. 이게 보통 기초연금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4조 정도 들어. 14조 정도. 지금 현재는 14조 정도 들거든. 그러면은 발전국가 단계에서 14조를 복지로 쓸 돈이 없잖아. 근데 노후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1988년도 때 막 민주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세금으로는 못 해주고 그 대신 당신들이 부은 돈을 부어놓는 걸로 노후 보장을 하긴 해준 거야. 그러니까 사회보험 형식으로 먼저 해준 거야. 해놓은 거야. 이렇게 2층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야. 1층 없이. 그러다가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우리를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재정 문제 때문이었어 한국은.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나라는 1층이 생기고 2층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1층 없이 2층이 생겼다가 20년 있다가 1층이 생긴 그냥 독특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이 제도 하나하나씩 먼저 보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약간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한번 물어봐. 기초연금 받으시는지. 우리 부모님은 받으셔. 우리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안 받으셔. 왜냐하면 네, 쓸데없는 가족살 얘기 많이 하는데 집을 어머니 소유로 돼 있어. 명의가. 보통은 연세가 들면은 이제 아버지가 젊을 때 뻘짓 많이 해가지고 집을 보통 뺏기잖아. 뺏겨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좀 집을 뺏긴 케이스야. 그래서 명의가 어머니로 돼 있어. 보증 같은 거 못 쓰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 자산이 있으니까 소득 거기에 못 들어가서 못 받고 아버지는 아무 자산이 없으니까 그 소득 하위 80% 들어가서 기초연금을 받아. 그러니까 한 28만 원 정도 받으신다 그러더라고. 어머니 못 받으시고 자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만약에 연세 많은 할아버지나 혹은 부모님 계시면 한번 기초연금을 받는지 물어봐. 그래서 이거는 재원을 세금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주냐면은 만 65세가 되고 현재는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받아.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란 뭐냐면은 나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으로 해서 어떤 공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이게 한국 사람이 한 명부터 100명까지 쭉 줄을 세워. 그래서 밑에서 70%까지 되면은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준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최대 20만 원 줬는데 1인당 20만 원 줬는데 지금은 최대 25만 원까지 주고 하위 10% 때는 최대 30만 원까지 주는 걸로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삭감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약간 삭감하는 게 있어.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한 20만 원 조금 더 받는 걸로 돼 있어. 지금 조금 더 올라갔을 거야. 그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인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위 70%는 무조건 받는데 신청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0% 수급을 안 되는 거야. 수급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홍보 같은 거 잘 되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수급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어느 정도 돈이 드는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드는가? 대략 작년 기준으로 13조 1천억 원 정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최대 한 30% 정도 주는데,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다음에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70% 하위 70% 이하일 때 고위 노인네들을 주는데 그분들이 보통은 19년도 기준으로 한 520만 명 정도 되거든. 520만 명 되는데 이들에게 최대 한 30만 원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한 14조 정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평균 14조 정도의 돈이 작년 기준으로 한 14조 정도의 돈이 기초연금으로 나갔던 거야.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작년 복지예산이 180조거든. 180조니까 한 10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돈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점점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노인인구가 높으니까 이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점점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야. 세금으로. 1층연금이야. 2층연금은 공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공적연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공무원연금은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학연금은 나같이 이제 교직원들이 하는 거야. 근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거의 비슷해. 그리고 사실 군인연금도 있는데 군인연금은 굉장히 작아. 그죠? 그래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굉장히 수익비, 그러니까 자기가 납부한 금액,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 돌려받는 보험금의 비율이 수익비인데 수익비가 상대로 높아. 공무원들이 좋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금이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익비가 좋아.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수익비가 안 좋지. 또 문제는 뭐냐면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또 차이는 뭐냐면은 공무원연금은 수익비가 좋으니까 당연히 결손액이 발생할 거 아니야. 공무원들이 낸 돈보다 공무원들이 돌려받는 돈이 크니까 당연히 결손이 발생하잖아. 그럴 거 아니겠어. 그 결손을 세금으로 메꾸도록 돼 있어. 공무원연금은. 그게 대략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들어.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메꿀까 안 메꿀까? 남동현 씨. 지금 국민연금은 아직 그 결손이 발생하지는 않았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추계에 따르면 65년도 되면은 이제 그 적립액이 소진한다고 돼 있거든. 그럼 만약에 결손이 발생하면은 세금으로 메꿀까 안 메꿀까? 메꿔야겠죠. 메꿔야겠지. 네. 근데 메꿔야 된다는 그 법적인 조항이 없어. 지금 국민연금은. 왜 없을까? 아무래도 또 세금을 더 걷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래도 찬성을 다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지. 그런 문제도 있고,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사회보험이야.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여에 근거해서 돌려받는 거야. 이때 기여는 이제 내가 보험료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받는 거지. 근데 이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정도는 아니지만 수익비가 1 이상이야. 1 이상이라는 거는 기여한 것보다 돌려받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되는가가 사회적 쟁점인데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메꾸면 좋겠지만은 국민 동의가 쉽지 않아. 그렇잖아. 쉽지 않아. 그러면 결국은 다른 방식은 뭐냐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찬성하지 않아. 왜냐면은 지금 평균 45만 원인데 그보다 덜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더 내는 것도 이미 지금 4.5% 내는 것도 많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상 보험료지만 사실상 사회보장세 세금과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증세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카바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카바일로 보면은 지금 공적연금으로 커버되는 사람들 보면은 한 44%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4% 2017년도 기준으로 44%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44.4%야. 절반 이상은 이런 공적연금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거지. 이 사람들 어디가 있어? 윤시영 씨 이 사람들 어디가 있어? 나머지 50%는 뭐 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도 있을 거고, 개인연금을 받는 인구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어. 비정규직도. 그러니까 고용이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고용에서의 차별이 지위와 임금의 차별로 벌어지잖아. 또 한편으로는 이 연금의 차이로도 나타나.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거의 한 80%가 그러니까 정규직들은 80%가 이제 연금 어떤 시간인지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는데 뒤에 보겠지만은 비정규직은 그 가입률이 이른바 4대 보험의 카바율이 절반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는 나쁜 사회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비정규직 할 수 있지. 비정규직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니까.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거잖아.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은 그 대신 다른 것 하나는 튼튼하게 해줘야 되잖아. 가령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대신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혹은 안전망을 강화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비정규직이면은 임금도 낮아. 고용도 불안해. 사회보험도 안 해줘. 이런 게 어딨나?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체제가 어딨나? 그죠? 이거 왜 그런 줄 알아? 이게 정규직 노조들의 문제야 이게. 정규직 노조들이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연대란 정신이 없는 거야. 자기들 정규직들만 위해서 임금 높이고 고용 안정시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기 동료들인데 같이 옆자리에서 일하는데 비정규직들에서 얘기하지 이들의 근로조건, 이들의 어떤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거야. 이게 이러면 노조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이렇게 동료들과 옆에서 서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노조 뭐하러 있나? 정규직들만 위한 노조가 무슨 소용이야?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도 빨리 취업해가지고 노조 가입해가지고 이런 문제 좀 해결해. 하여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3층 연금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3층 연금은 이제 아까 1, 2층 연금은 이제 공적연금이야. 공적연금이니까 그냥 일단은 웬만하면 가입되는데 실제 현실은 공적연금의 2층 연금도 가입률은 40%밖에 안 돼. 40%가 절반 이상 가입하지 않았어. 사적연금은 이제 돈 있는 사람은 추가로 가입하는 거야. 내 돈, 그러니까 이건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추가로 가입해서 그냥 받는 거야. 뭐가 있냐면은 퇴직연금이 있어. 퇴직연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IMF 이후로 퇴직금 문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문제가 됐단 말이야. 어떤 문제냐면 한 번은 개인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몽창 받아가지고 치킨집이라든지 피자집 해가지고 몽창 털어먹고 완전히 빈곤이 떨어지는 문제도 많았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퇴직금을 같이 털어버려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하여금 사용주가 급여의 8.3%를 개인 계좌에 적립을 해줘. 적립을 계속 해줘. 그 고용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내가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적립해준 그 퇴직연금을 연금식으로 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100% 회사가 적립해주는 거야. 회사 적립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받았던 퇴직금을 분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퇴직금도 회사는 어떻게 적립했냐면 예전에 그 사람이 연차에 따라서 일정하게 돈을 적립해 놓는 거거든. 장부상으로.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일시금을 주는 거거든. 그게 퇴직금이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회사가 계속 급여의 8.3%를 적립을 하면은 그걸 나중에 개인이 퇴직했을 때 연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퇴직연금을 해놓으면 아마 그런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세제상의 혜택을 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생각해봐.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대상자가 안 될 수 있어. 그치? 영세한 회사들은 그럴 수 있잖아. 두 번째 주택연금. 아까 영무의주론 같은 거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애 살아있는 기간 동안 그거를 분납을 받는 거야. 그리고 죽으면은 집도 은행으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어떤 특유의 어떤 집착, 상속해야 된다는 어떤 것 때문에 잘 활성화 안 되고 있어. 지금 늘고 있다는 추세는 들었어. 농지연금은 마찬가지 농지연금이고. 농지를 이제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연금처럼 받는 거야. 개인연금은 아까도 했지만 내가 추가로 내 소득 중에 일부를 떼서 노후 대책을 내가 따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KB 같은 데 드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내가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연금처럼 받는 거지. 근데 이런 사적연금과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 얘기는 내가 좀 이따 나중에 할게. 어쨌든 우리가 늙었을 때 지금 내가 부잣집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면은 혹은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 지금 어떤 체제로 되어 있는지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다는 거야. 결국은 자기들의 미래 얘기고 내 미래 얘기야.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탄탄한가 문제인데 이제 그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언제까지 쉬냐면은 4시 5분까지. 오케이? 4시 5분에 다시 만나. 그래서 74년도 때 도입했다가 안 됐고 이때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연금을 적립하려고 했었지. 안 됐다가 88년도 도입됐고 그다음에 IMF가 되면서 전 국민 연금으로 확산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되고 도시자영업자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05년도 때 저출산 고령화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세웠지 그때. 세워서 했는데 그때 목표가 2020년도 때 노인 빈곤율을 39%로 낮추는 거였는데 이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어. 지금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50%야, 50%. 거의 49%, 59%니까 달성되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아까 했듯이 2008년도 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1층 연금이 생겨난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겨났는데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 우리가 연금을 설계할 때 크게 3가지 측면이 있어. 첫 번째, 그 연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 측면이 있어. 두 번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방식이 있어. 재원 조달 방식. 세 번째는 연금을 지급, 즉 이제 연금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냐 이 3가지 방식이 있거든. 그래서 공적연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군인연금이라든지 혹은 뭐 공무원연금,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지.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공적 관리야. 우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관리를 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냐면은 부가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부가방식. 이건 뭐냐면은 앞세대의 연금을 뒷세대의 보험료로 납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연금을 아들 세대가 내주는 거야. 그러면 아들 세대가 늙었을 때 아들 세대의 연금은 누가 내줘? 손자 세대가 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페이고 방식이라는 건데 공적연금이 이렇게 운영돼. 근데 상대적으로 민간보험 있잖아. 민간연금은 그렇게 안 되지. 민간연금은 내 돈 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넣는 거니까 내 연금을 딴 사람이 내는 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부은 연금이 딴 사람들의 연금을 쓴 데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적립식이야. 적립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삼성생명의 개인연금에 가입했으면은 내 계좌가 있어. 내 계좌에 내가 부은 돈이 적립이 되는 거야. 계속 월별로. 그리고 이것의 운영 수입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거야. 그래서 부가 방식은 뭐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적연금은 확정급여야. 확정급여라는 건 뭐냐면은 소득의 몇 프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40%를 주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부으냐 상관없이 내가 받는 돈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확정급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돈이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확정급여야. 근데 개인연금은 확정급여를 하질 않아. 당연히 확정급여 안 되지. 개인연금이라는 거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니까 절대 수익 그 보험 가입자에게 이득이 나는 방식을 할 리는 없잖아. 손해나는 방식을 할 방식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확정 기여형이야. 확정 기여는 뭐냐면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삼성생명 가입자야. 그러면은 나는 이 내 보험은 사적 관리를 하는 거야. 즉 삼성생명 그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적립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내 개인 계좌에 계속 돈이 누적돼. 그러면 이런 여러 계좌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굴려 안전자산에 투자하거나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을 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수익이 많이 나면은 그 수익에 비례해서 내가 보험금이 늘어나. 나 연금이 사후 연금이 늘어나. 그렇겠지 당연히. 근데 운영이 잘못해서 이게 원금이 깔 가능성도 있잖아. 원금이 깔 수도 있잖아. 내가 월 뭐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받으려고 했는데 운영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내 원금보다 실제 적립액이 나보다 낮을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적연금 체제는 그러니까 연금액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기여액을 고정시키는 방식이야.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이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 수익률이 얼마냐에 달려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부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반대로 공적연금은 일단은 첫 번째 공적기관이 관리하는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재원조달 방식은 부가 방식이야. 즉 내 돈을 내가 쌓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돈을 다 섞어가지고 일단 나눠줘 다 연금으로 내보내줘. 그러면 내 세대가 낸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냈던 연금, 내가 지금 내고 있는 연금은 앞 세대가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없잖아. 내가 적립한 돈은 다 앞에 썼으니까. 앞 세대의 돈으로 썼으니까. 연금으로 썼으니까. 내가 받을 돈은 내가 받을 연금은 내가 65가 됐을 때 내 후배 세대들이 그러니까 내 연금은 자기들이 내주는 거야. 그죠? 내가 퇴직하고 나면 내가 연금 받게 되잖아. 그러면 내 연금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다 이제 소진돼 있으면 자기들이 낸 연금료로 내 연금을 내주는 거지. 이게 이제 페이고 방식이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리고 이제 급여 방식은 이제 받는 돈이 정해져 있어. 받는 돈이 딱 소득 대체율 40% 국민연금의 경우에 이렇게 확정 급여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제 관심사는 이제 결국은 부가 방식인데, 그러니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 건데 재원 조달 방식은 그러니까 페이고 방식 아까 얘기했듯이 앞 세대의 연금을 뒷세대가 내주는 부가 방식이 있는데 이런 방식은 어떤 나라에서 주로 하냐면은 연금을 운영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연금의 적립액이 더 이상 없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연금을 처음 시작하면은 연금은 뭐야? 사회보험이니까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 연금으로. 그러면은 당분간은 연금이 쌓여. 계속 연금이 쌓이겠지. 그러다가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연금액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 제도가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익비가 더 높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 되면 그 연금액이 바닥이 나, 앵꼬가 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페이고로 돌아서는 거야. 그때 페이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의 연금을 후배 세대들이 내주는 이런 페이고로 방식 돌아서. 그러니까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연금을 운영한 지 오래됐으니까 100년 가까이 되니까 이미 적립액이 없어. 없으니까 이때는 페이고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야.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분 적립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88년도 만들었잖아, 한국은. 88년도 처음으로 연금을 도입했고 그러면 지금 보통 운영 기간이 한 30년 40년 정도 된 나라란 말이야. 그럼 아직은 연금액이 남아있어.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하지만 점점 누진액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급하냐면 조금 남아있는 돈 적립액과 그 다음에 조금 지금 내는 연금액을 합쳐서 이렇게 준단 말이야. 연금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분 적립이야. 근데 부분 적립하더라도 한국은 결국은 이 연금 적립액이 바닥날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페이고 방식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완전히 적립 방식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세대 간의 소득 이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민간 방식처럼 완전 적립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적립해서 내가 적립한 액만큼만 돌려받는 거야. 이런 나라는 적립 방식이죠. 근데 이런 거는 보편적이진 않아. 보통은 공적연금 이런 부가 방식이 일반적이야. 보통은 적립으로 시작했다가 이 적립액이 점점 부분 적립으로 돌아섰다가 부분 적립도 이제 바닥나면은
페이고 방식, 부가 방식으로 가는 게 공적연금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부가 방식으로 갈 때, 부가 방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연금이 오래되면, 연금을 운영하는 역사가 오래되면은 적립액이 바닥나면서 페이고 방식으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 페이고 방식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인구가 줄어들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인구가 줄어들면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은 부가 방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인구가 더 이상 적립액이 없어가지고 앞 세대 연금을 뒷세대 연금액으로 내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은 이 사람들의 또 연금은 뒷세대가 또 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데, 점점 뒷세대 인구가 줄어든다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100명의 연금을 뒤에 세대가 80명이 내줬어. 그죠? 그럼 80명이 다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이번엔 뒷세대 인구가 60명밖에 안 돼.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그 부족분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80명을 60명이 먹어 살려야 돼. 그리고 60명이 다시 연금 받을 때 40명이 먹어 살려야 돼.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 페이고 방식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어떻게 돼, 방식은? 그러면 그 부족분만큼에 대해서 연금료를 높이거나 보험료를 높이거나 혹은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뒷세대의 경우에는 나는 실컷 앞세대에 연금을 내줬는데 내가 받을 때 됐을 때 뒤에 인구가 적어가지고 나는 못 받는다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사회보험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메꿔야 되는데 그게 연금료를 높이거나 뒷세대 연금료가 높아지는 거지. 그죠? 인구가 줄어들면 점점 뒷세대의 연금료가 높아져요. 그죠? 혹은 그것도 이제 안 되면은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이제 공무원연금 그렇게 하죠. 공무원연금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뭐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어. 왜냐하면 과거에 공무원들이 퇴직금이 없었거든. 일반 기업들은 퇴직금이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공무원의 임금이 낮았어, 상대적으로. 지금하고는 좀 반대지만 공무원이 낮았으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불평등을 후한 연금으로 메꿔주는 거야. 또 연금을 잘해줘야지 공무원들이 뻘짓 안 하고, 여기서 뻘짓이라는 것은 뇌물 받거나 노보장을 위해서 업체들이랑 사바사바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 너 잘못하면은 너 자꾸만 부패 저지르고 그러면 너 연금 날려버린다 이러면 겁나가지고 청렴하게 할 거 아니겠어. 근데 연금 보장이 없고 그냥 막 알아서 해 그러면 막 부정부패도 하고 막 기업이랑 결탁해가지고 자기 노후 뒷자리 찾아보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굉장히 후하게 줬고,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거지. 계속 난단 말이야. 왜냐면 적립한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메꿔줘요. 지금은. 그게 지금 내가 알기로 한 2조 3조 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국민연금은 일단 국민들이 동의할지 문제야. 동의할지 문제야. 그죠? 문제 일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적연금, 부가 방식으로 나가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서구는 더 이상 지탱이 안 되는 거야. 지탱이 안 돼서 연금 개혁을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연금 개혁은 번번이 막혀. 왜 막히냐? 노인네들이 결국은 자신의 용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금 개혁에 찬성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언제로 드러나면 표대결로 드러나는 거야. 총선 때 표대결로. 그래서 어느 선진국이나 항상 연금 개혁이 선거의 화두가 되는데 연금 개혁이 안 돼. 왜냐면 연금 개혁 들고 나오면은 노인네들의 표는 포기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연금 개혁이 안 되는데 세기의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스웨덴에서 성공한 적이 한 번 있었어. 그게 1999년도야. 스웨덴에서 연금 개혁을 성공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전통적인 공적연금은 어떻게 운영한다 그랬죠? 확정급여, 소득대체율을 정해놓죠. 그 다음에 부가방식, 페이고로 하는 거죠. 앞세대는 뒷세대의 돈을 대주는 거죠. 공적 관리를 해. 사적연금은 다 반대죠. 기여액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급여를 확정하지 않고 얼만큼 내는 것만 확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받을지는 운영 수익률에 달려 있는 거죠. 적립식으로 해. 내 돈은 내가 쌓고 각자 개인 계좌로 이렇게 적립액을 쌓아놓는 거죠. 사적 관리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인데,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뭐였냐면은 명목상으로만 확정 기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방식은 똑같아. 부가 방식으로 하고 공적연금은 똑같아. 근데 스웨덴은 어떻게 했냐면은 급여를 줄 때, 즉 보험금을 돌려줄 때 기존의 확정 급여를 하지 않고 확정 기여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적연금처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기존의 스웨덴의 연금은
운영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받아서 운영을 한단 말이야. 운영 수익률과 관계없이 소득 대체를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운영 수익이 좋든 나쁘든 받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좋지. 하지만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죠. 그게 연금 소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보험처럼 확정 기여금을 바꿔놓는 거야. 확정 기여금. 즉 운이 좋아가지고 그 당신들 세대의 그 운영 수익률이 좋았다면은 조금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험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운이 나빠서 좀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혹은 뭐 그렇다면은 보험금이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민간보험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이런 게 이제 명목 확정 기여 연금 제도.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정 기여를 하려면은 개인 계좌들을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민간보험처럼.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한 주머니에 만드는 거니까 개인 계좌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개인 계좌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야. 명목상으로만. 그리고 확정 기여 방식을 확정 급여에서 확정 기여 방식으로 체제를 바꿔놓는 거죠. 이게 스웨덴에서 1999년도 일어났던 연금 개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핵심 목표는 뭐냐면은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커지고 연금 소진 부가 방식에 따른 연금 소진의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 연금액의 연금 부담을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죠. 수익률과 연동시킴으로써 국가의 연금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죠. 그럼으로써 바닥나는 거 연금 재정의 악화를 늦추려고 하는 게 핵심 쟁점이었죠 이때. 그래서 스웨덴이 이뤄냈다는 거죠. 한국도 연금 개혁을 한 적이 여러 번 했어. 한국은 2차례 했는데 1988년도에 도입돼서 1998년도 한 번 되고 2007년도 한 번 됐는데 방향은 둘 다 똑같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항상. 처음에 한국에 도입될 때는 연금 수익 대체율이 뭐였냐면은 3%만 내고 그러니까 내 소득의 3%를 내고 소득 대체율은 70%였어. 근데 지금은 2차례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98년도 때 더 내는 방향으로 바뀌었어. 소득의 9%를 내야 돼. 근데 이제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제 반반씩 내는 거죠. 4.5%씩 내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 때 소득 대체율이 40% 낮아졌어.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죠?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도 점점 늦춰지죠. 65세로. 처음에 60세만 되면 받았거든. 근데 지금은 65세가 돼야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될 때는 어떤 식의 제도였냐면은 당신의 소득의 3%만 내면 돼. 실제 개인 직장 가입자는 1.5%만 내면 돼. 내가 100만 원 내면은 한 달에 15,000원만 내면 돼. 그러면 내가 60세가 됐을 때 내 소득의 70%를 받는 거야. 굉장히 후한 제도죠. 굉장히 후하잖아.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지 당연히.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점점 재정이 바닥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금을 낮추는 이런 식으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문제는 뭐냐면은 생각해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기본적으로 페이고 방식이니까 적립 방식은 언젠가는 부분 적립으로 바뀌고 페이고로 방식 바뀐단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페이고로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 구조가 일정할 때는 이게 유지돼. 인구 구조가 일정하다면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구 구조가 점점 뒷세대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봐봐. 지금 추산한 거 봐봐. 위쪽이 가입자고 이쪽이 수급자야. 수급자는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수급자는 점점 늘어나겠지. 가입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원래 페이고 방식은 가입자의 돈으로 수급자의 연금을 내주는 거야, 지금. 그죠? 내주는 거란 말이야. 인구가 가입자가 더 많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2045년 되면은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죠? 이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 페이고 방식으로도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연금이. 그렇잖아. 그렇겠잖아. 그게 우리를 추계에 따르면 지금 45년도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은 그나마 가입자보다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많아가지고
가입자의 보험료로 수급자를 연금을 주면 돼. 근데 45년 되면은 오히려 수급자가 더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연금에 이렇게 드러나. 연금이 점점 누적액이 줄어드는 걸로 드러나. 이게 45년도야. 45년도가 되면은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연금의 누적액이 줄어드는 거죠. 이때부터 이게 45년이잖아. 이때. 이게 줄어들면서 결국은 언제 바닥나냐면은 65년도에 바닥난다고 돼 있는 거야. 65년도에. 그죠? 65년 되면 지금으로부터 40년 후니까 자기들 나이 60살 됐을 때야. 그죠? 60살 때면 자기들 연금 받을 나이거든. 5년 있으면은. 그럼 자기들 연금 못 받는 거야. 어떡할래? 나는 언제냐면은 나는 한 90세 됐을 때니까 나는 뭐 죽고 없겠네. 난 상관없어. 자기들의 문제야. 자기들 연금 못 받는 거야. 자기들 막 사회갈등 일어나는 거야. 기껏 취업해가지고 연금 납입했는데 지금 연금에 바닥나가지고 지금 연금 못 받을 수가 있어. 자기들 되면. 자기들 연금 받을 때 되면은. 도현 씨 어떻게 할래? 2065년이면 연금 바닥난다는 거야 지금. 네. 어떻게 할래?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개인연금을 그렇지. 그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연금을 하는 게 좋아. 가영 씨는 이가영 씨는 어떻게 할래? 저요? 개인연금 되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정권 바뀔 때 투표를 잘해야겠죠? 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연금 계획의 방향은 뻔해. 더 내고 덜 받는 거야 지금 앞으로. 근데 덜 받진 못할 거야. 40%가 거의 맞아 놓을 거야. 지금 40%의 소득 대체율도 너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되거든. 실질적인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덜 받지는 못할 거야. 40% 밑으로 못 갈 거야. 연금 개혁의 방향은 지금 뻔해. 더 내는 거야. 더 내는 쪽으로 개혁하는 쪽으로 투표하겠다는 거야. 가영 씨는? 어떻게 할래? 그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봐. 자기들이 노후의 문제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미 늙어져가지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도현 씨가 얘기했던 개인연금을 든다는 거 있잖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연금을 드나 연금액을 올리나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 똑같아. 그렇잖아. 결국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연금을 들 때는 어쨌든 내 돈을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이른바 집합행동의 딜레마가 없어. 그죠? 근데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나는 연금을 더 내는데 다른 사람은 연금을 안 낼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 돈을 나눠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른바 프리라이더들이 생기는 거야. 그죠? 프리라이더들. 사적연금은 프리라이더가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낸 돈만큼만 내가 돌려받으니까 프리라이더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공적연금은 그 연금액을 섞어가지고 뿜빠이에서 나눠주는 거니까 낸 사람만 손해인 경우가 있어. 낸 사람과 연금액을 더 낸 사람과 더 내지 않은 사람 사이에 그 프리라이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결국은 공적연금의 문제, 연금계획의 문제는 결국은 집합행동의 딜레마랑 연결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만약에 도현 씨처럼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니까 공적연금을 납입액을 더 내자. 모두가 동의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할 돈을 모두 국민연금의 납입료로 더 올리는 걸로 내면 모두가 동일하게 내면은 이 문제는 어쩌면 좀 더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근데 프리라이더 문제들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빠져나서 개인연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공적연금이 더 위축되는 거지. 그잖아. 더 위축되잖아. 그러면 공적연금의 소진식이 더 빨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딜레마, 이런 사적 딜레마, 공적연금 자체가 이제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딜레마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하여튼 고민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요 45년이
이 연금 누적액이 지금은 우리나라 부분 적립이라 했잖아. 이 적립액이 최고 지점으로 가는 시점과 거의 일치해. 그리고 이때부터 연금이 소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20년 더 가가지고 이제 말짱 빵원 적립액이 빵원으로 간다는 거야. 빵원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페이고로 완전히 전환하겠죠. 페이고로 전환하는데 지금은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생산 인구의 보험료로 지금 수급자 여러분 같이 나이가 됐을 때 사람들의 돈을 못 메꾼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금 문제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 세 가지만 지적해 볼게요. 세 가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연금 문제점 세 가지. 첫 번째는 사각지대 문제가 있어요. 사각지대랑 소득보장의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재정적 안정성 문제가 있어. 재정적 안정성은 결국은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앞 세대는 충분히 누렸는데 우리 세대는 선배 세대 연금 내주고 우리는 못 받는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불투명한 연기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자체도 우리가 최후의 어떤 노후 보장책인데 이것도 계층 간에 혹은 고용 수준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공적연금의 가입률이 우리나라 인구 한 5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거는 대개는 실업자거나 비정규직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국민연금만 보면은 정규직 가입률은 87% 정도 되거든. 비정규직은 37%밖에 안 돼 지금. 그 가입률이.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적고 대우도 처우도 나쁘고 사대보험도 카바가율이 낮아. 이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사회야. 같은 일을 하는데 동년대도 정규직이 태어난 게 신분이야? 신분이 아니잖아. 이런 사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게 맞는데 우리 사회는 점점 차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어. 왜? 왜일까? 현아 씨. 네, 우리나라는 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차별이 점점 더 커지는 걸까? 정규직들의 반대도 좀 심한 편이고, 그 정규직들이 뭔가 자신과 비정규직 간의 어떤 성취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런 문제지. 근데 이런 문제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정의 문제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규직은 정규직이 됐으니까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비정규직은 그 이른바 그 진입 경로가 조금 쉬웠을지도 모르니까 덜 대우받아야 된다. 이게 공정한 거야? 정혁균 씨, 호균 씨, 정호균 씨. 네, 이런 게 공정한 거야? 저는 공정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거야? 왜 공정한 거야 이게?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노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정규직은 그래서 87%가 보험 가입하는 것들이 맞고 비정규직은 10%만 가입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그건 아니지. 오케이, 호균 씨 의견을 내가 알았고 윤시영 씨는 어떻게 봐? 시영 씨는? 제 생각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오게 된 경로가 어떻던지 간에 다 자기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나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다 만약에 기업의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면 전부 다 그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씨랑 시영 씨 의견이 다르고 나도 의견이 있어.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이 되는 게 우리가 신분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능력 자체 갖고 있는 그 운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그잖아.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성취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처한 조건, 그 사람의 운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가 얘기했던 것 같거든. 나의 성취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깝깝한 문제가 부딪히지 않나? 호기 씨 어때? 어떻게? 아니 지금 내가 교수라고 내가 찍어 들는 게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떻게 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건 절대 아니야. 나 호기 씨 같은 의견이 많은지 나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인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면은 내 동료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아,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 정규직이 된 건 분명히 노력한 결과야. 노력한 거가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니야. 하지만은 내가 좋은 조건에 있으면은 상대방보다 좋은 조건에 있으면은 같은 동료 시민들이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한 번씩 동감해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칠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호기 씨 어때 봐? 어떻게 봐? 그 차별을 그냥 있는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 네, 그런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케이. 네. 오케이. 그건 어려운 문제니까 두고두고 생각해보자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성 문제야. 재정적 안정성 문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국민연금의 재정 결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직결된 문제야. 고령화는 수급자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거 아니겠어? 저출산은 이 문제 여기 수급자가 아니라 여기 기여자, 요 수급 가입자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자는 많아지고 가입자는 줄어드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그렇게 작용하니까 결국은 적립액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나중에는 페이고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앞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세대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장기 재정 추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년도 2003년도에 있고 5년마다 하니까 4차년도가 2018년도에 됐어. 그러니까 2023년도 때 5차 재정 추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때 가장 최근에 했던 재정 추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연금이 적자가 발생하는 거. 적자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적어지는 순간이죠. 맞나? 수급자보다 가입자 그렇지.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는 거지. 그 시점이 2042년이야. 그러면 이 적자가 누적되면은 그게 고갈로 이어질 거 아니겠어? 그 고갈로 이어진 시점은 언제로 예측했냐면은 2057년으로 예측했어. 2057년으로. 그러니까 아까 나는 2065년이라 봤는데 2057년이니까 더 빨라지는 거지. 그럼 자기들 40년 후니까 지금부터 40년 후니까 자기들 딱 연금 받을 때쯤이네. 그지?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연금 수령 연령 정도 되면은 연금은 바닥나 있는 거야. 바닥나 있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에 이 고갈 시점이 오기 전에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연금 계획이 일어나야겠죠. 그죠? 연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연금 고갈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 보자. 연금 고갈은 왜 일어나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 제도의 특징 때문이야. 연금은 무조건 지금 우리나라 연금은 수익비 자체가 1보다 커. 수익비가 1이 커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낸 연금료보다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은 거야. 이걸 이제 수익비라고 하는데 수익비가 1보다 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내면은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왜 수익비를 높게 만들었을까? 박선영 씨. 박선영 씨. 왜 수익비가 높을까? 국민연금은 왜 수익비가 1보다 높을까? 후세대를 위해서 더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세대를 위해서 그럴까? 우리 국민연금이 후세대를 위한 거니까. 봐봐.
내가 삼성생명의 개인연금에 가입하면은 나의 수익비는 무조건 1보다 작아. 1이거나 1보다 작아. 아니다. 1보다 그러니까 1과 같을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급여가 그 내가 적립한 액의 운영 수익률에 달려 있거든. 그러니까 운영 수익률이 만약에 1보다 커지면은 그러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남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은 내가 받는 수익비는 내가 적립한 것보다 많아지지. 하지만은 운영 수익을 잘못해가지고 운영 수익을 잘못해서 내가 마이너스가 나면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내가 받는 돈은 내가 적립한 것보다 적지. 그죠? 그러니까 개인연금일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연금일 때는 수익비가 1보다 크거나 작을 수가 있어. 수익비에 달려 있어. depending on evaluation of the 뭐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그걸 수익해 돈을 굴렸느냐에 달려 있어. 근데 국민연금은 무조건 소득 대체율을 40% 70%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죠? 수익비가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정책적으로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으로 안 빠지고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려고 유도하기 때문에 수익비를 무조건 1보다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지금 또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거야. 그게 이제 수익비가 1보다 높은 거죠.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결국은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그렇단 말이야. 그죠?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료를 높여야 돼. 보험료를 높여야 돼. 지금 이 57년도 누적 그러니까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최대 12.9%까지 높이라는 지금 제한들이 나와 있어. 못 높이지 이거는. 못 높여 거의. 이거는 거의 증세랑 똑같거든. 세금을 더 높이는데 사람들이 동의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연금 수령 연령을 현 65세에서 더 뒤로 물리자는 거야.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왜?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봤잖아. 60세에 정년했는데 연금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멘트 봤잖아. 그죠? 지금 65세 받는 것도 퇴직이 빠르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데 이걸 더 뒤로 늘린다는 거는 빈곤을 더 장기화시키는 게 힘들단 말이야. 그죠? 또 하나의 얘기 뭐냐면은 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지금은 이제 20년 부으면은 무조건 받을 수도 있겠는데 최소한 59세까지 더 무조건 늦도록 하는 방식도 제한돼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아니 어떤 사람들은 20년만 붓고 그냥 끝냈는데 왜 나는 더 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웨덴이 했던 식의 연금 개혁이죠. 스웨덴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바꿨다 그랬죠. 우리도 이렇게 수익비 1 이상이 되는 확정급여가 아니라 기여액에 따라서 운영수익에 따라서 돈을 주는. 하지만은 급여는 확정하지 말고 기여액만 확정하는. 확정기여액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수익비를 1로 만드는. 1 이상이 안 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스웨덴이 했던 방식이죠. 그죠? 근데 어떤 거든지 다 쉽지 않아 지금. 그죠? 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 혹은 적어도 세 가지를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 왜 쉽지 않냐? 이 문제 걸려 있는 거죠. 이 문제 걸려 있는 거지. 결국은 정책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총선, 2020대 총선이니까 뭐야? 20대 총선이니까 몇 년도야? 2016년도 총선 때예요. 2016년도 총선. 요거는 21대 총선이니까 2020년 총선이 때요. 보세요. 노인 인구가 그 사이에 지난 4년 동안에 거의 200만 가까이 늘어났죠. 그죠? 노인 인구 더 늘어나. 그러니까 이쪽 세대가 결국은 연금의 혜택을 보는 세대들인데 이쪽 세대들의 투표가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간단 말이야. 그럼 이들이 연금 개혁 찬성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받을 나이가 됐는데 연금 개혁을 이게 셋 중에 하려고 한단 말이야 지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수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뭐 확정 기억을 바꾼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서 찬성 안 하지. 그러면 그 주장을 했던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질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라는 거야. 정치권에서. 정치인의 입장에서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 되거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에 노인표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누가 정말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 것인가 이 문제에 연결돼 있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다. 지금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더 이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빨라지면은 이 고갈이 그래프가 더 57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해야 될 거는 연금 개혁을 아젠다로 들고 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금을 연속화시킬 건가 이 얘기를 국민 논의에 붙여야 되는데 이런 인구 구조 때문에 그 논의를 지금 할 수 없는 구조야 한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런 미래의 파고가 여러 가지 문제에 겹쳐 있는데 지금 어떤 인구 구조, 정치적인 어떤 경쟁 구조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한국 굉장히 까다롭다 지금 나라가. 마지막으로는 이건 마지막 문제는 불투명한 연기금 문제야. 연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책임자고 연금운용본부가 여기가 사실 말하면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금을 이쪽으로 다 부으면은 그 돈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야. 적립을 가만히 하고 있으면 돈이 썩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굴려. 어디다 굴리냐면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다 큰 데는 못 굴려. 리스크가 큰 데는 못 굴려.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나잖아. 국민의 노후 자금이 마이너스 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대개는 미국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굴려. 그래서 연 수익률이 한 5%에서 7% 왔다 갔다 하게 운영을 해요. 그죠?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가 연금기금운용본부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단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거의 상위 책임자는 보건복지부가 된단 말이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돈을 잘 굴려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들, 큰 기업들의 주식들을 그러니까 블루칩들을 사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 수익을 받거나 운용 수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연금으로 납입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기억날 텐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재정 규모가 830조 정도 돼. 830조 정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채에도 투자하고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금도 사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해서 계속 배당을 해서 국민 이제 노후 자금을 불리는 거죠. 조금씩. 리스크 큰 데는 투자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잘 알다시피 삼성물산 제1모직 할 때 최순실 문제 알잖아. 그죠? 그때 문제 이런 거였잖아. 삼성이 이재용이 제1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그랬죠. 그때 합병 비율이 1대3이었었어. 이 얘기 뭐냐면은 삼성물산이 제1모직보다 훨씬 큰 기업이야. 훨씬 기업인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기업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려고 그랬어. 왜? 제1모직이 최대 주주가 이재용이거든. 삼성물산을 합병해야지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외국계 주주들은 반대했죠. 말이 안 되는 합병이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면 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주요 지주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최순실한테 말 사주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이렇게 영향력 행사해가지고 삼성물산에 결국은 합병을 승인해준 쪽으로 주주 쪽에 승인을 놔줬고 결국은 둘 다 구속되고 그랬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할 때 이런 불투명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감시 조직도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라는 굉장히 이상한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이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어 가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 어떤 노후 자금이 마이너스 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적정하게 투자했고 잘 관리되고 있고 엄한 데 쓰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국민적으로 이제 공공이 감시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문제 직면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체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중심적으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개혁이 힘든지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빈 씨, 오예빈 씨. 네. 질문 좀 한번 해줘봐. 질문 없습니다. 예빈 씨는 좀 졸린가 봐. 네,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피곤한데 질문해서 미안해. 윤경 씨. 이윤경 씨 질문 있어? 아니, 없습니다. 선영 씨, 김선영 씨. 네. 질문 좀 해줘봐. 저도 질문 딱히 없어서. 내가 한 얘기를 좀 알아듣겠어?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운영하고 있는 노후보장 제도 혹은 국민연금 제도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어? 네. 충분히. 그리고 또 자기 노후도 걱정하는 계기가 됐어? 네.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 뭐 40년 후에 뭐 무슨 일이 벌어지겠지 뭐. 뭐 개혁이 일어나지 않겠어? 서윤 씨, 장서윤 씨. 네. 뭐 질문 있어? 저도 딱히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은 휴강이야. 목요일 날 휴강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봐. 오케이?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